예, 신화 시스템 5째 주 2째 강의입니다.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2장 끝내고 3장 시작할 텐데요. 2장 필요한 얘기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임펄스 좀 짚고 넘어가죠. 2장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제목이 싱귤러리티 펑션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싱귤러 하다는 건 보통은 뭐 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싱귤러 매트릭스 하면 역행렬이 잘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라든가, 싱귤러리티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세상을 넓혀서 임펄스를 함수의 세상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지난번에 임펄스 리스폰스 구할 때 했던 얘기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임펄스 자체는 이런 이런 델타는 여기 있죠. 이런 델타는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제대로 된 함수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델타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시스템에 넣어주면 그때 뭔가가 나오고, 그때 나오는 이게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어디론가 수렴한다. 진짜 함수 수렴한다. 물론 불연속 함수였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를 그냥 극한을 취하면 얘기가 잘 안 되는데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된다. 한 게 뭐냐면 일종의 적분이었죠. 그런 식으로 임펄스 응답을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x와 델타, x와 델타의 그 컨볼루션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즉 컨볼루션이 델타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자의 항등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넘어가죠. 바로 요 이야기인데, 요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지금 얘는 쓰면 x 타우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xt라는 건데, 이거를 칸이 좁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 컨볼루션 기호하니까 컨볼루션 정의 아니까 컨볼루션 정의 다시 쓰지 말까요? 네, 그냥 그럼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우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잠깐만 다시 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죠? 예. x를 이렇게 계단형 함수로 x를 이렇게 계단형 함수로 근사화하고 그 계단형 함수로 x 델타라고 했을 때 이 델타가 이 계단의 폭인 델타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이 x 델타가 x로 수렴할 거다 라는 얘기였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다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싱귤러리티 펑션 델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내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설명해놨겠네요. 얘를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xt와 델타의 컨볼루션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컨볼루션에 기용하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내가 검은색으로 둘러쌀 거예요. 요거를 귀찮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간결하게 표현한 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x 델타를 이렇게 해서 델타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xt와 델타 t의 컨볼루션이란, 다시 말해서 x와 델타를 컨볼루션 하고 나서 델타를 0으로 보낸 거. 그것이 xt랑 같은 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델타에 바로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라 델타에다가 일종의 적분 연산을 하고, 컨볼루션 적분이죠. 그리고 나서 극한을 취한 거. 그런 것으로 델타를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델타의 정의고, 사실은 앞에서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또 이 델타를 그 x와 컨볼루션에서 똑같은 x가 나오는 거로 설명할 수도 있었고, 또 그래서 살짝 어떤 함수랑 곱해서 적분하고 나면 그 함수의 0에서의 값이 나오는 거다 라고 설명할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의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바로 쓰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얘를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g 타우 델타 타우 d 타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색깔이 안 맞겠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바로 요 표현이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요 검은색으로 둘러싼 두 개는 요 빨간색, 또 빨간색으로 표현해야 더 일관성이 있겠네요. 빨간 박스에 있는 거를 간결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에 바로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라 델타에 뭔가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은 적분을 수반하는 연산이죠. 컨볼루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잘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써줍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펄스를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요 검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것만 빼고 생각하면 다 이것도 빼야 되겠네. 검은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 그냥 지웁시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검은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빼고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극한 잘 정의되죠? 이거 같은 얘기죠? 이거 극한 잘 정의되죠? 이거 잘 정의된 극한이, 그래서 델타 없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번거로우니까 이걸 이렇게 쓰겠다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했던 것처럼 얘는 얘를 뜻하고 또 얘는 얘를 뜻하고, 그래서 양방향이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써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두 개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니까 목적에 따라서 더 편한 걸 쓰면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걸 쓰면 좋겠고, 왜냐하면 컨볼루션이 중요한 연산자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란 컨볼루션이란 연산자의 항등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 이런 사연이 다 깃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 빼고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일반적인 함수 이론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 적분 표현 가지고 정의 1과 정의 2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극한 다 델타를 델타로 바꾸고 극한을 씌우면 마찬가지 과정이 되니까 두 개의 정의가 같다. 여러 차례 이제 사실은 반복한 셈이 됐는데 그래도 델타가 낯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깊이 생각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델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x에다가 델타를 컨볼루션하고 또 델타를 컨볼루션하면 x 컨볼루션 델타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결합 법칙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괄호 안에 있는 건 x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x고 그러니까 지금 x에다가 그다음에 컨볼루션 결합 법칙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에다가 델타 컨볼루션 델타를 컨볼루션 한 거나 x에다 델타를 컨볼루션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델타라는 함수와 델타라는 함수를 컨볼루션 하면 델타가 나온다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1을 2번 곱하면 한 번 곱하나 마찬가지인 거죠. 0을 2번 더하면 한 번 더하나 마찬가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항등원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델타가 컨볼루션의 항등원이니까 델타를 한 번 컨볼루션하건 2번 컨볼루션하건 100번 컨볼루션하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 이 델타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쓰면 요것만 먼저 쓰면 다 씁시다. 얘는 리밋 예컨대 x와 델타의 컨볼루션 이게 요거죠. 예. 게다가 다시 델타. 그런데 델타랑 컨볼루션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또 똑같은 거 그대로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네모랑 델타를 컨볼루션 한다는 거,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결국 마찬가지인데. 근데 델타가 0으로 가는 리미트가 2번 있으니까 한 번만 써도 되죠. 똑같은 델타가 0으로 치는 극한이 똑같은 극한이 2번 있으니까 이제 한 번만 써도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이렇게 미리 한 번 썼다가 내가 지운 건데. 그래서 x와 델타와 델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걸 이렇게 쓰면 델타와 델타의 컨볼루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x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표현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또 칠게요. 색깔 바꿔서. 이 표현을 우리가 엄밀하게 앞에서 x와 위에다 쓴 건데, 이거라고 했으면, 이 파란 거에 해당하는 게 이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칠게 델타를 극한으로 보내나,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쓰기는 하죠. 엄밀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델타를 컨볼루션한 것을 한 다음에 영어로 보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쓴 거예요. 이 표현을 이걸 뜻하는 화살표 방향이 그런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빨간 박스의 원래 표현이 이거다 라는 의미. 여기다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뭔가 델타 같은 것들의 컨볼루션 극한으로 본다면 델타 같은 것들끼리 컨볼루션 하고 나서 극한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로 델타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 즉 델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정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죠. 이것의 의미는 x와 델타를 한 번 컨볼루션 하나, 두 번 컨볼루션 하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 번 곱해도 똑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델타와 델타의 컨볼루션을 한번 생각해보죠. 델타와 델타의 컨볼루션은 R 델타가 돼요. 아니, 그걸 내가 R 델타라고 부르면 R 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컨볼루션 그림 그랬나요? 델타와 델타를 컨볼루션 하면 델타 마이너스 타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t만큼 t가 0보다 작으면 겹치는 거 없어서 0이고 t가 0일 때부터 이제 겹치기 시작하고 t가 2델타가 될 때까지 t가 그렇죠. 2델타가 될 때까지 t가 델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델타끼리 컨볼루션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세요. 기대했던 대로 면적 1이고 폭은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폭은 줄고 높이는 올라가고 여전히 면적은 1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델타를 가지고 생각했던 게 델타끼리 컨볼루션 한 거 가지고 따져도 마찬가지인 거죠. 폭은 점점 줄어들고 높이는 점점 올라가고 면적은 1로 고정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확률 밀도,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또 내가 그것을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델타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를까? 이걸 P델타라고 부를까요? P델타?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적분하면 1이고 분산이 점점 작아지면 점점 평균이 0이라고 했을 때 평균값 주변에 분포가 많아지고 극단적으로 분산이 없다? 그러면 0일 때만 항상 0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0일 때만 일이 일어나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것의 확률 밀도 함수는 임펄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모양의 함수들이 다
델타를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내가 썼던 델타를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델타를 뭐 델타의 델타끼리 컨볼루션한 우리 R 델타라고 불렀나요? R 델타 또 확률 밀도함수 P 델타 어떤 걸 써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를 다시 정리하면 델타를 R 델타로 바꿔도 좋고 P 델타로 바꿔도 좋고 또 뭐 이런 게 뭐 Q도 있다면 Q 델타로 바꿔도 좋고 만약에 P 델타, Q 델타가 이런 거 후보가 되면 P 델타, Q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바꿔도 좋고 뭘로 바꿔도 다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하면 다 이 델타를 정의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후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델타가 점점 작아지면 폭이 줄어들고 높이가 커지고 면적은 1로 고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델타 이렇게 생겼고 델타 이렇게 생겼고 R 델타 이렇게 생겼고 P 델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든 P 델타와 Q 델타에 대해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P 델타, Q 델타가 있으면 P 델타와 Q 델타의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한 줄로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그 얘기 다시 쓰면 이제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델타로 간다는 얘기 뭡니까? 델타로 간다는 얘기는 델타로 간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x를 곱한 다음에 곱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0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한다면 뭐로 가야 돼요? 뭐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x가 돼야 되죠. x가 돼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의 의미는 별게 아니라 위에 썼던 거 그냥 한번 다시 쓰면 델타가 굵어졌네. 요걸 다시 쓰면 이거는 요 표현이에요. 리밋 델타를 0으로 보내면 x가 된다. 그 다음 거는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니까 q 델타와 x를 컨볼루션하면 x로 간다. 요 빨간 건 다름 아니라 이런 거예요. 델타가 나올 때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분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인다는 것은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 눈에 안 띄나?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걸 보인다는 건 뭘 보인다는 거죠? 이게 x트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밋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이거를 p 델타 t 컨볼루션 q 델타 t xt 그러면 이제 요 극한을 먼저 취하면 아직 p 델타에 대한 극한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극한을 먼저 취하면
이게 xt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그냥 xt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델타, Q 델타가, P 델타, Q 델타가 이런 걸 만족한다면 얘가 만족하는 건 당연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만족한다는 것을 한 줄로 쓴 게 이거예요. 그렇죠? 델타가 0으로 가면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를 적분을 한 뒤에 극한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델타를 그냥 홀로 놔두면 되게 불안정한 존재가 되는데 뭔가 다른 거랑 만나서 적분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정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임펄스 응답을 구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한 바 있어요. 이 임펄스 응답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게 지리하지만 앞에서 구한 다른 방법들보다 이런 옆에 있는 방법들보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난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좋으냐면 이게 이제 델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으로 델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H 델타를 구하고 H 델타에서 라지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구한 임펄스 응답 H와 같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요 시스템 하나만 얘기합시다. 요거 두 개의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데 요 시스템과 요 시스템은 그냥 똑같이 생긴 거죠. 우리 앞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임펄스 응답을 구했었죠? y 더하기 ay는 bx 이런 시스템 가지고 우리 따졌었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그리고 임펄스 응답은 뭐였습니까? 임펄스 응답은 b exponential 마이너스 이 그림 2.34 얘는 A가 2이고 B가 1인 거, 그 다음에 얘는 A가 20이고 B가 1인 거, 그 두 개 기본적으로 같은 예죠. 그래서 하나만 보죠. 그래서 요거만 보면 H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H 그린 거예요. 이거죠. H 잘 안 보이나? B가 1이고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0인 겁니다.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이 시스템에다가 이번에 델타를 넣고 라지 델타의 폭을 라지 델타의 값을 점점 작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델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손으로 대충 그리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그림인데 라지 델타가 0.025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0002가 될 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내가 이런 그림 그리려고 했던 거 생각납니까? 제대로 못 그렸어요. 그래서 요 델타를 넣고 라지 델타를 점점 0으로 줄이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으로 수렴하겠네요. 자, 델타뿐만 아니라 R 델타를 넣고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R 델타는 델타끼리 컨볼루션 한 거죠. 그 델타가 이렇게 생겼다면 R 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R 델타는 델타와는 달리 이게 R 델타인데 연속이네. 자, 연속 입력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갔을 때보다 우리 델타가 0.02 올 때만 비교해 볼까요? 델타를 넣어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죠. 왜냐하면 넣어준 입력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반면에 R 델타를 넣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얘가 연속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델타 델타를 넣었을 때와 R 델타를 넣었을 때 당연히 다른데 요 라지 델타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H 델타로 수렴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델타 델타나 R 델타나 둘 다 델타가 0으로 가면 델타로 간다. 라지 델타가 0으로 가면 델타로 간다는 식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델타 델타와 R 델타를 컨볼루션한 거, 얘하고 얘를 컨볼루션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걸 해서 넣어줬다 하면 또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일로 수렴을 하죠. 그리고 R 델타끼리 컨볼루션한 거 이거는 더 부드러워지겠네. 그래서 R 델타끼리 컨볼루션한 거 라지 델타가 이거일 때 넣어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나 라지 델타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H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컨볼루션 일종의 적분인 컨볼루션을 하고 난 뒤에 극한을 취하면 다 잘 정의되는 것들로 델타를 정의를 한다. 그래서 임펄스 자체는 잘 정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임펄스를 넣어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온다 는 얘기는 잘 되지 않지만, 임펄스를 넣는 게 아니라 델타 같은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임펄스 리스폰스는 잘 정의가 된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극한으로 잘 정의된다. 임펄스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임펄스 정의 이렇습니다. 컨볼루션의 항등원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이렇다. 꼭 이것이 아니어도 여기 있는 이 등식, 여기 있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요거는 박스는 아니네요. 빨간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도록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든 델타라는 말이 특정한 함수인 이거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그냥 예컨대 이타 델타로 바꿔서 쓰면 이 모든 걸 전부 다 델타 말고 이타 델타라는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델타 델타는 알겠는데 이타 델타는 대체 뭐야? 라고 다시 물을 수 있겠는데, 이타 델타는 대체 뭐냐 하면 그냥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애를 쓰면 이제 가우스의 확률 밀도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혹은 라지 델타가 작아지면 점점 줄어들고 높이는 올라가고 면적을 내려 고정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델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델타는 컨볼루션의 항등원이야 하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델타를 정의하고 나면 이런 식의 정의를 더 확장해서, 이를테면 x랑 뭔가를 컨볼루션하면 x의 미분이 나온다든가 또는 x의 적분이 나온다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확장된 게 singularity functions 또는 generalized function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확장하기로 하고, 이제 전에 이제 내가 임의의 x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막 썼는데, 사실은 이게 좀 대충 쓴 건데 대충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임의의 x, 특히 얘는 0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미 x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t가 0에서 g가 연속이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이타 델타를 가지고 얘를 정의한다 라고 얘기하는 수 있다는 점에서는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등식 자체가 이거랑 성립하지 않는다,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0에서 GT가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점에서의 그 GT 값 G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하고 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델타가 잘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으려면 t가 0일 때 gt가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쓴 건 막 쓴 건 아니고, 어떻든 얘하고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가정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x하고 x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컨볼루션이 정의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또는 정의가 되더라도 이게 만약 x랑 다른 그런 얘가 x랑 다른 게 막 나온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이타 델타라는 게 존재할 때, 그럴 때 델타, 그걸 가지고 델타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요거는 그 앞에서 봤던 거인데 다시 얘기하기로 어쨌든 확장 얘기를 했으니까 확장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UK라는 게 있어요. 근데 UK라는 게 있는데 UK는 뭐냐면 그냥 컨볼루션 했을 때 X를 K번 미분한 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UK로 정의를 하자. 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정의를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는 뭐지 대체? 얘는 또 뭐지? 아니 델타도 귀찮은데 얘는 또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UK 뭔가 K 그 이타라고 쓰면 또 감마는 R하고 헷갈리나 뭐라고 할까요? 그냥 U델타라고 할까요? 잘 그림은 못 그리겠는데 뭔가 그 얘를 잘 정의된 UK 자체는 함수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함수로 정의된 UK 델타라는 게 있다고 하고, K를 위에다가 쓸까? 이렇게 쓸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U 델타 K의 극한으로 UK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볼루션 했을 때 X K번 미분한 게 나오게 하는 그 어떤 연산자로 UK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델타는 뭐예요? U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델타를 우리가 실패하긴 했지만 무의미한 실패는 아니었고 도움은 됐죠. 어쨌든 델타를 어떤 함수의 극한으로 보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U1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U1 우리가 U1을 델타가 U0t라면 우리 U1을 델타의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와 델타의 미분을 컨볼루션하면 X의 미분이 나온다. 정의를 델타의 미분, 그러니까 U1을 델타의 미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지만 델타를 함수로 보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그 델타 같은 거 또는 R 델타 같은 거의 미분의 극한으로 델타의 미분을 또 실패하겠지만 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델타가 이런 것의 극한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지금 0하고 델타에서 미분이 잘 안 되니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델타를 꼭 그런 것의 극한처럼 보지 않고 R델타, R델타 맞나요? 이름 R델타 맞죠? 예, 폭이 델타고 높이. P가 델타분의 1. 그럼 R델타의 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R델타의 미분?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델타 동안 델타 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높이는 델타 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델타 제곱분의 1이겠네. 그렇죠? 어쨌든 R 델타의 미분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으로 U1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U1 델타의 후보로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잘 정의된 x와 얘를 한번 컨버루션 해보세요. 얘는 얘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x의 미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림이 좀 잘 그려지진 않지만 마치 델타 또는 R 델타의 극한으로 보려고 한 의미가 있는 얘도 뭔가 이런 함수의 극한으로 보려고 실패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건 함수로서 정의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고 의미가 있다는 건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델타를 좀 더 일반화해서 일반적인 싱귤러리티 펑션, 제너럴라이즈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의예요. 그리고 K가 음수면 어떻게 여기서 K가 음수면 음수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K가 양수일 U2를 컨볼루션하면 X의 미분이 나와. 그러면 U-1을 컨볼루션하면 뭐가 나와야 돼? U-1 마이너스 1번 미분한 게 나와. 마이너스 1번 미분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죠? 적분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K가 음수라면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K를 컨볼루션 한다는 건 헷갈리니까 지우죠. K번 뜻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 U-K와 UK는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면 U-K는 진짜 함수예요. U-K는. 왜냐하면 우리는 빨갛게 할 이유가 없죠. U-1t가 바로 UT라는 걸 아니까. UT는 함수죠. 우리가 X를 U와 컨볼루션하면 X를 한번 적분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함수. 얘는 진짜 함수. 싱귤러리티 펑션. 어쨌든 컨볼루션에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델타 한 번 더 미분한 게 나오는 게 뭐 델타의 미분, 또 두 번 미분한 게 나오는 델타의 두 번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걸 여기서처럼 U0, U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적분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얘는 진짜 함수일 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까지 포함해서 델타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제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그 했던 이야기들은 당연히 지금 제대로 한 이런 논거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델타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1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땐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건 이 정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x와 델타를 컨볼루션 하면 똑같은 x가 나온다. 근데 x가 모든 t에서 1인 함수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그 컨볼루션 하는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x가 모든 t에서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모든 t에서 1인 함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는 이제 이 경우는 정의 2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한데 어떻든 델타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쓰면서 할까요? 썼네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같은 연산자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같은 함수가 아니, 델타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얘를 컨볼루션 하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보여도 돼요. 또 정의 2를 가지고 보여도 되고요.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건 정의 2를 가지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g를 곱해요. 또 좌변에다가 g를 곱하고 적분해요. 그게 이거죠. 우변에다가 g를 곱하고 적분해요. 그게 이거예요. 이 둘이 같다는 의미예요. 또 정의 1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ft ft 델타 t의 x를 컨볼루션 하나 f형 델타 t의 x를 컨볼루션 하나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가 뭐죠? 동일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종속변수가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연산자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컨볼루션인 거죠. 그래서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고 연산자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싱글러리티 펑션인 연산자로 본다면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 1이든 정의 2든 일반적인 함수에 이렇게 작용했을 때 항상 똑같은 게 나오면 다르게 생겼지만 동일한 연산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델타 컨볼루션이 델타랑 같다는 건 얘네들은 연산자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쓰면 델타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쓰면 별게 아니라 델타를 x의 컨볼루션 하나 우변입니다. 이번엔 델타 컨볼루션 한 거를 다시 x랑 컨볼루션 하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예요. x의 작용에서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들이 들어간 등식을 보이시오 하면 델타가 정의된 식 가지고 보이면 돼요. 정의 1이든 정의 2든. 일반적인 일반화된 함수 얘기 이제 정리 한번 좀 더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UK라는 걸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쓴 것처럼
U0과 델타가 같아지게 되고 U-1은 U1이라는 진짜 함수가 되고 이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심지어 R이 부호를 가리지 않고 양수든 음수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U-1t와 U2t를 컨볼루션 하면 U1t가 나오고 U1t는 우리가 앞에서 델타 미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항상 연산자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대상에 적용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U2를 먼저 X랑 컨볼루션 하면 X 두 번 미분한 게 나오고 그걸 U1-1t랑 컨볼루션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다음에 한 번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번 미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X와 U1의 컨볼루션하고 똑같은 거죠. 얘네들이 같다는 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써주면 X를 컨볼루션 한 거나 UK 플러스 RT에다가 X를 컨볼루션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의미인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증명할 게 뻔해요. 정의 가지고 증명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지어 좀 낯선 델타까지 더 낯선 존재를 일반화를 해봤어요. 근데 델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더 못할 게 없죠. 미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정의는 관련된 등식이 성립한다. X가 미분 불가능한 또는 두 번 미분할 수 없는 그런 함수라면 벌써 요 대목에서 걸리는 거죠. 미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된 등식이 성립하도록 X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2장 이렇게 끝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이거 오늘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한 X를 델타와 자기 자신을 컨볼루션 한 걸로 보고 델타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H라고 하면 선형성 가지고 메시지고 델타가 들어갔을 때 출력 H라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델타가 들어가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델타 같은 게 들어가서 나온 것을 극한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그냥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리스폰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임펄스 리스폰스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얘기할 수 있었죠. 이를테면 임펄스 리스폰스 H가 안정하려면 그 시스템은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H 절대값이어서 다도할 수 있다. 연속 시간에서 다도할 수 있다는 말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또 시스템이 코저하다는 것은 시간이 음수일 때 H가 0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죠. 2장에서의 핵심은 LTI 시스템과 임펄스 리스폰스다. 임펄스가 1장에서 우리가 대표 함수
하나로 얘기된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1장에서는 그거를 임의의 함수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쓰면 LTI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임의의 함수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썼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임펄스의 정의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뭔가 개념을 창안하고 개념이 그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그 완전한 점이라는 것들을 그런 점들을 해소해서 완전한 정의로 만들고 하는 과정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거죠. 처음에는 그냥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함수를 이런 계단형 함수의 극한으로 또 봤겠죠. 이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델타를 아예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델타를 처음에 뭔가 이런 것을 극한으로 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뭔가 이런 정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성질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델타를 정의해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하는 방식으로 2장을 모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임펄스, 아마 이 얘기 듣고 이제 임펄스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보다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하면, 그러면 좀 거칠 수 있는 혼란스러움이에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해도 바로 명쾌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또 우리 Q&A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2장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지요. 예, 1장에서 지수함수와 임펄스를 대표함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임펄스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2장에서 했죠. 이제 3장 이후에는 지수함수 이야기를 할 차례겠죠. 이제 임의의 신호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표시하고 나면 LTI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2장 얘기하는데, 이제 또 신호를 이제는 또 다른 대표함수인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써서 뭔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X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주 넓은 범위의 함수에 대해서 다 돼. 거의 뭐 우리가 그 신호화 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또는 이 전기전자공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연속시간 신호는 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컨볼루션이 델타랑 컨볼루션 하는 게 정의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지수함수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함수를 표시하는 건 그거는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룹핑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합으로 쓰고, 저러저러한 건 저런 것들을 조합으로 쓰고, 또 어떤 함수는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쓰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쓰는 이야기가 이 장만큼 간결하지 않고 이제 몇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3장이 이제 여러분이 이미 사용해본 바와 있는 풀이의 급수, 주기신호를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연파도 지수함수였죠. 지수가 순호수인.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비주기 함수로 확장을 해요. 그게 풀이의 변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고,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만 확장이 돼요. 그게 이제 4장과
5장이에요. 3장은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풀이의 급수는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3장에서 다루는데 이 주기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비주기신호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하는 그런 것은 연속시간, 이산시간을 하지만 병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만 확장할 수 있어요. 그게 풀이의 변환이에요. 좀 칠해가면서 할까요? 3장은 풀이의 급수, 4장은 풀이의 변환, 이거는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 풀이의 급수에 보니까 너무 좋아. 특히 통신하는 사람들은 풀이의 변환이 가장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에너지 신호가 아닌 신호는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3장까지만 생각해보면 주기신호에 대해서만 뭔가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쓸 수 있었고 그게 되게 좋아서 또 다른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표시한 게 풀이의 변환인데 그거는 에너지 신호에 밖에 할 수가 없어. 좀 더 넓은 범위 함수에 대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의 이산시간 버전을 우리가 Z변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풀이의 변환 안 되는 신호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곱해서 풀이의 변환이 가능한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당연히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신호들이 LTI 시스템과 관련을 맺을 때, 즉 LTI 시스템의 입력이거나 출력일 때 더 강력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한번 보죠.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주기 신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순호수인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인 경우도 있고 A가 순호수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적인 복소수인 경우가 라플라스 변환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 라플라스 변환 뭔가 되게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할 관계가 논리적인 관계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진 일종의 역사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풀이의 변환 할 수 없는 신호를 지수함수를 곱해서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풀이의 변환을 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이의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당화의 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당화의 맥락이 발견의 맥락과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들이 이 모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놀라운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죠. 여기서 인간은 풀이의 라플라스 같은 인간인데 그런 이제 그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을 이런 걸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함수가 LTI 시스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우리 잠깐 다른 얘기 같은 걸 해볼까요? 알파라는 벡터를 에다가 n-의 행렬을 곱해서 베타라는 벡터를 얻어요. 그럼 베타도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파가 지금 우리가 R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이렇다면 베타는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얘는 파랗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렬을 곱하고 나면 크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데, 그런데 어떤 특정한 방향 벡터 V에 대해선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람다만큼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V하고 람다를 뭐라고 하죠? 2x2에서 2차원에서 그렸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관계가 벌어지면 이때 우리가 V를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하고 람다를 그래서 행렬 A 주고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당연히 V가 0이면 이 식이 투이별하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거예요. 0이 아닌 V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A 람다 I V 0으로 쓰고 요 A 람다 I가 정사각형 행렬인데 0이 아닌 V를 곱해서 이게 0이 되려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A 람다 I가 0이 돼야만 하겠죠. A 람다 I가 싱귤러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익숙한. 이 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람다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람다의 n차 다항식이다.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공학수학에서 또는 선형대수에서. 그래서 내가 수의 세상을 그 복소수로 딱 확장을 하고 나면 복소수로 실수를 포함하니까 큰 문제 아닌 거죠. 비록 행렬 A는 실수 행렬이지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복소수 벡터의 세상으로 실수 벡터의 세상을 보면 그러면 이 n차 다항식의 끈이 항상 중근수 포함하면 n개 있게 되죠. 그래서 중근수 포함해서 항상 n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고 그 n개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벡터를 V를 하나하나 구하면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겐 벡터 구하셔 하면 아이겐 밸류 람다 먼저 구하고 아이겐 벡터 V를 구했을 텐데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같은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아이겐 벡터 얘기를 항상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벡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면 크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벡터가 존재해요. 그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방향은 바뀌지 않고 크기만 바뀐다. 크기가 얼마큼 바뀌니? 람다만큼 바뀌어. 그건 아이겐 밸류라고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방향 벡터 V가 더 중요해요. 크기가 얼마큼 바뀌는지 나타내는 게 아이겐 밸류인 거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 얘기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지금 이 관계는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 관계. 선형관계예요. 행렬 곱하는 건 선형연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공간을 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뭐라고요? 선형. 이거 선형이라고 가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베타는 A 알파가 되는 그 알파 찾는 문제 풀어봤나요? 어떻게 뭐 그거 풀었을 때
particular solution과 homogeneous solution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 본 적 있나요? 미분방정식이 해 어떻게 되죠?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표시되죠. 우리가 impulse response와 step response 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얘기 그때는 안 했는데 이렇게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표시되는 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선형성의 결과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현상만 가지고 이게 우연히 일치한 거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는 그 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에 관한 생각을 LTI 시스템으로 확장을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이겐벡터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입력을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출력은 그 입력과 다른 생김새의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특정한 방향 벡터처럼 특정한 모양의 함수를 넣어주면 그러면 같은 모양의 함수가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개념처럼 여기엔 아이겐펑션, 아이겐밸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를 저한테 들은 학생들은 결국 벡터의 의미를 확정하고 나면 함수도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른 모양의 함수가 출력으로 나오는데 특정한 모양의 함수에 대해서는 같은 모양의 함수가 나온다. 그 함수를 아이겐 펑션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아이겐 펑션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존재한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생긴 함수일까? 라고 질문 바로 지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수 함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임펄스 응답이 HT인 그런 LTI 시스템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우 h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고, 이건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xt 마이너스 타우 h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여기서 exponential s t 마이너스 타우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적분 타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t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st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s 타우, 내가 지금 요거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존재하면 이걸 내가 HS라고 놓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HS exponential ST가 들어갔을 때 HS 곱하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겐 펑션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가 물론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이 아이겐 밸류 이거 다시 쓰면 옆에 있는 거 다시 써주면 HS는 눈 밝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라플라스 변환의 라자도
공식적으로 안 했죠. 자, 내가 타우를 여기선 타우에 대한 적분을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꿨었는데 아무 상관없죠. 지금 어차피 t든 타우든 적분 변수고 적분하고 나면 사라지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역으로 이런 HS를 존재하게 하는 S가 있으면 그 모든 S에 대해서 exponential ST가 아이겐 펑션이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HS가 아이겐 밸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런 아이겐 밸류를 존재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아이겐 펑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장에서 공부한 임펄스 리스폰스와 X의 컨버전으로 Y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처럼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관계가 LTI 시스템에 있다. 마찬가지다. 선형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도 정확히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수함수가 아이겐 펑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얘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펑션이다. 왜 그런지는 이산 시간에서도 이런 게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얘가 아이겐 펑션이다. 이것도 컨볼루션 가지고 보면 돼요. Y에는 H와 X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리고 xn-k, x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xn-k는 이렇게 되고 k에 대한 합이니까 k랑 무관한 zn제곱 바깥으로 빼고 이런 급수가 존재하면 바로 얘가 아이겐 밸류고 그런 급수를 존재하게 하는 z에 대해서 zn제곱이 아이겐 펑션이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묶어서 얘기하면 지수함수는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겐 밸류들이 존재하면 그리고 바로 얘가 앞으로 공부할 용어를 미리 쓰면 임펄스 리스폰스 H의 라플라스 변환 이듯 이산 시간에서 얘는 임펄스 리스폰스 H의 Z 변환. 그러니까 Z 변환이 아까 라플라스 변환의 이산 시간 버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X를 Y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수함수가 또 다른 대표 선수인 지수함수가 바로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다. 무엇의 아이겐 펑션? 선형 C불변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 3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 지수함수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지수 S가 또는 여기서의 Z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3장, 4장의 논의로 이어지고 4장의 논의로 이어지고 9장의 논의로 이어지고 연속 시간에선 이산 시간에선 5장의 논의로 이어지고 10장의 논의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주기 함수냐 에너지 함수냐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넓은 범위 함수냐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